어둠이 깊어지는 저녁, 로마 군영 주변의 공기는 무겁고 침묵으로 가득했다. 병사들의 발소리가 돌길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쇠사슬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제국의 변방, 정복된 땅의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불을 끄며 숨을 죽였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고 노인들은 기도문을 중얼거렸다. 로마의 독수리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조차 경고처럼 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주둔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포의 건축이었고 침묵의 강요였으며 의지의 분쇄였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5세기까지 로마 제국은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나 그 광활한 영토를 유지한 것은 단순히 군사적 우월성만이 아니었다. 로마는 심리적 전쟁의 대가였다. 제국의 지배는 검과 창으로 시작되었지만 공포와 모욕 그리고 체계적인 인간성의 박탈로 완성되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의 기록에서 이렇게 썼다. 그들은 황폐화를 만들고 그것을 평화라 불렀다. 이 문장 속에는 제국의 본질이 담겨 있었다. 평화는 동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두려움에서 왔다. 로마 군단이 새로운 지역을 정복할 때 전투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지배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다. 마을 전체가 공개적인 본보기로 선택되었다. 주민들은 광장에 모이도록 강요당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목격자가 되어야 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후의 침묵이었다.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아무도 감히 기록하지 못했다. 공식 문서에는 질서 회복됨이라는 짧은 문구만 남았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새겨졌다. 로마의 군사 규율 시스템은 내부적으로도 공포를 도구로 사용했다. 데시메이션이라 불리는 관행이 있었다. 만약 한 부대가 전투에서 겁을 먹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전체 부대가 처벌받았다. 그들은 10명씩 무리로 나뉘었고 각 무리에서 1명이 추첨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역사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동료를 처형해야 했던 군인들의 심리적 상흔이었다. 그들은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야 했다. 이것이 로마가 절대적 복종을 만들어낸 방식이었다. 두려움은 외부의 적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자신의 손에서도 올 수 있었다. 정복된 지역의 여성들은 특별한 형태의 공포에 직면했다. 로마 병사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다. 역사 기록들은 직접적인 묘사를 피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들은 명확하다. 출생 기록의 급증, 혼합된 혈통의 아이들, 그리고 가족 구조의 붕괴. 어떤 마을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산으로 도망쳤거나 수녀원에 숨었거나 혹은 기록에서 지워졌다. 로마의 법은 시민에게는 보호를 제공했지만 정복된 민족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법적 보호의 부재는 조직적인 침묵을 의미했다. 피해자들은 호소할 곳이 없었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심리학자들은 오늘날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 부른다. 지속적이고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노출된 사람들은 결국 저항을 멈춘다. 그들은 심지어 탈출의 기회가 주어져도 시도하지 않는다. 로마는 이를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처벌은 예측 가능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더 효과적이었다. 어느 날은 관대함을, 다음 날은 잔혹함을. 이러한 불규칙성은 사람들을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두었다. 그들은 언제 어떤 이유로 처벌받을지 알 수 없었기에 항상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은 이러한 심리적 지배의 정점이었다.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공개 처형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적 메시지였다. 황제의 권력은 절대적이며 그에 대한 도전은 공개적인 모욕과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수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죄수들은 맹수들과 마주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 반대자였고 어떤 이들은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었다. 군중의 함성, 모래 위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철창이 열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은 제국의 힘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무대 장치였다. 관객들은 오락을 즐기는 동시에 복종의 교훈을 배웠다.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포위 공격은 로마의 방법론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참상을 기록했지만 가장 끔찍한 부분조차 완전히 묘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도시는 몇 달 동안 포위되었다. 식량이 바닥났고 물이 고갈되었다. 성벽 밖에서는 로마 군단이 기다렸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이 그들을 위해 일했다. 성벽 안에서는 절망이 광기로 변했다. 이웃이 이웃을 의심했고 가족이 가족을 배신했다. 로마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도시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렸다. 마침내 성벽이 무너졌을 때 군인들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역사가 기록한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그 공포를 담을 수 없다. 생존자들은 대부분 노예로 팔렸고 신전은 파괴되었으며 도시는 경고의 상징으로 남았다. 노예 제도는 로마 경제의 근간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심리적 지배의 시스템이었다. 노예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말하는 도구로 분류되었다. 주인은 노예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어떤 법적 결과도 없었다. 이러한 완전한 무력함은 노예들의 정신을 분쇄했다. 일부는 저항을 시도했다. 기원전 73년 스파르타쿠스가 이끈 노예 반란은 로마를 공포에 떨게 했다. 하지만 반란이 진압된 후 로마의 대응은 냉혹했다. 아피아 가도를 따라 로마에서 카푸아까지 6,000명의 반란 노예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다. 그 도로를 지나는 모든 여행자는 그 광경을 보아야 했다. 이것이 저항의 대가였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희망은 없다. 그러나 로마의 진정한 천재성은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문화적 동화에 있었다. 정복된 민족들은 점차 로마의 언어를 배웠고 로마의 법을 받아들였으며 로마의 신들을 숭배했다. 이것은 강요된 것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생존의 길이기도 했다. 로마 시민권은 특권이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로마화되어야 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의 언어를 잊고 자신의 신들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세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때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렸다. 그들은 로마인이 되었다. 정복은 완성되었다. 군사기지 주변의 마을들은 특별한 지옥이었다. 병사들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곳이 필요했다. 술집, 도박장, 그리고 매춘 시설이 생겨났다. 이러한 장소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발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 포로이거나 빚을 진 사람들이거나 가족을 잃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이들이었다. 로마의 법은 이러한 행위를 규제했지만 정복된 영토에서는 그 법이 느슨하게 적용되었다. 현지 당국은 눈을 감았고 총독들은 관심이 없었다. 군인들의 사기가 유지되는 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특히 취약했다. 로마 사회에서 아동기는 오늘날과 다르게 이해되었다. 가족의 가장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고 그것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력을 포함했다. 정복된 지역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들은 종종 버려졌다. 그들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 로마인들은 그들을 진정한 로마인으로 보지 않았고 현지인들은 그들을 배신의 상징으로 보았다. 이 아이들 중 일부는 노예로 팔렸고 일부는 거리에서 죽었으며 일부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심리적 트라우마는 세대를 거쳐 전달되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세대 간 트라우마라고 부른다.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도 그 영향을 받는다. 로마의 정복은 단지 그 시대의 사람들만 상처 입힌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 전체를 변형시켰다. 어떤 민족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신화, 그들의 전통은 모두 잊혀졌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조차 간신히 알 뿐이다. 로마의 역사가들은 그들을 야만인으로 묘사했고 그들의 멸망을 문명의 승리로 기록했다. 기원 후 3세기가 되자 로마 제국은 과도하게 확장되었다. 변방의 군단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황제들은 빠르게 교체되었다. 그러나 공포의 시스템은 계속되었다. 어쩌면 더 나빠졌을 수도 있다. 불안정한 권력은 더 큰 잔혹함을 낳았다. 황제들은 자신의 위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 많은 공개 처형, 더 많은 검투사 경기, 더 많은 군사 퍼레이드가 필요했다. 백성들은 빵과 서커스로 달래졌지만 서커스의 무대는 점점 더 피로 물들었다.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했고 이것은 반역으로 간주되었다. 네로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은 로마 대화제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들은 체포되어 공개적으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역사가 타키투스조차 그 잔혹함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미움받을 만했지만 그들에게 가해진 행위는 너무 극단적이어서 대중의 동정을 불러일으켰다고 썼다. 이것은 드문 인정이었다. 로마의 역사가들은
일반적으로 제국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때때로 진실은 너무 명백해서 숨길 수 없었다. 고고학자들은 오늘날 로마 군사 기지의 유적을 발굴한다. 그들은 무기, 동전, 도자기 조각을 찾는다. 하지만 그들이 찾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대량 무덤, 불탄 마을의 흔적, 급히 버려진 가정용품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들은 공식 역사가 생략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로마의 기록 보관자들은 승리와 정복을 문서화했지만 그 승리의 인간적 대가는 기록하지 않았다. 우리는 빈 공간을 통해, 침묵을 통해, 그리고 땅속에 묻힌 증거를 통해 그 진실을 재구성해야 한다. 로마의 법률 체계는 정교했지만 그것은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제국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비시민들에게는 법적 보호가 거의 없었다. 지방 총독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고 그들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것은 의도적인 설계였다. 중앙의 황제는 자비로운 존재로 유지될 수 있었고 모든 잔혹함은 지방 관리들의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 이러한 권력의 분산은 또한 책임의 회피를 의미했다. 누구도 진정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여성들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은 특히 교활했다. 그것은 종종 전리품의 권리나 전쟁의 불가피한 결과로 합리화되었다. 로마의 역사가들은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언급할 때도 간접적이고 완곡하게 표현했다. 그러나 그 침묵 자체가 증거다. 말할 수 없는 것, 기록할 수 없는 것은 종종 가장 끔찍한 것이다. 사비니 여인들의 납치 신화는 로마 건국 이야기의 일부다. 그것은 영웅적 행위로 포장되었지만 그 본질은 조직적인 폭력이었다. 이 신화가 로마 정체성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제국의 가치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노예 시장은 로마 도시의 일상적인 특징이었다. 그곳에서 인간들은 가축처럼 조사되고 평가되고 판매되었다. 구매자들은 치아를 확인하고 근육을 만져보고 흉터를 조사했다. 젊은이들은 더 높은 가격에 팔렸고 교육받은 노예들은 특별한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도덕적 논쟁은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철학자들은 노예 제도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지만 그들조차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 시스템은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대안이 되어버렸다. 군사 훈련 자체가 인간성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젊은 신병들은 가족에게서 떼어내어져 가혹한 규율에 종속되었다. 그들은 명령에 복종하고 질문하지 않으며 주저없이 죽이도록 훈련받았다. 이러한 조건화는 심리적으로 효과적이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훈련이 인계되었고 군인들은 반사적으로 행동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평생의 트라우마를 의미했다. 은퇴한 베테랑들은 종종 자신들이 한 일에 사로잡혔다. 일부는 술에 빠졌고 일부는 자살했으며 일부는 단순히 껍데기만 남았다. 로마는 승리를 축하했지만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심리적 비용은 무시했다. 제국의 변방에서 로마와와 저항 사이의 긴장은 끊임없었다. 일부 현지 엘리트들은 로마와 협력하여 권력과 부를 얻었다. 그들은 로마 스타일의 빌라에 살았고 라틴어를 말했으며 로마식 이름을 채택했다. 그러나 그들의 백성들은 그들을 배신자로 보았다. 이러한 분열은 공동체를 찢어놓았다. 가족들은 분열되었고 우정은 깨졌으며 신뢰는 사라졌다. 로마는 이러한 분열을 이용했다. 분열되고 정복하라는 것은 제국의 핵심 전략이었다. 통합된 저항은 위험했지만 서로 싸우는 집단들은 관리하기 쉬웠다. 공개 처형의 극장적 성격은 의도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관중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장면은 신중하게 연출되었다. 죄인은 군중 앞으로 끌려 나왔고 그들의 범죄가 발표되었으며 그들의 처형은 공개 광경이 되었다. 관중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도록 권장되었다. 참여는 암묵적 동의를 의미했다. 당신이 지켜보았다면 당신은 공모자였다. 이러한 집단적 트라우마는 사회를 하나로 묶었지만 공포를 통해서였다. 모든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고 모든 사람은 그것이 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로마의 목욕탕, 수도교, 그리고 도로는 종종 문명의 증거로 제시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인상적인 공학적 업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건설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노예 노동, 정복된 민족들, 그리고 강제 징집된 군인들. 로마의 영광의 모든 돌 뒤에는 이름 없는 사람의 고통이 있다. 그 웅장한 건축물들은 또한 권력의 과시였다. 그것들은 말했다. 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저항은 쓸모없다. 우리는 영원하다. 그러나 제국은 영원하지 않았다. 5세기에 로마는 무너졌다. 야만인 침략, 경제적 붕괴, 그리고 내부 부패가 결합되어 한때 무적으로 보였던 것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로마의 유산은 살아남았다. 법률 체계, 언어, 그리고 권력 구조는 유럽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폭력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패턴도 살아남았다. 중세 고문, 식민지 착취, 그리고 현대 전쟁 범죄는 모두 로마가 완성한 전통에서 메아리친다. 오늘날 우리는 로마의 유적 사이를 걷는다. 콜로세움, 포럼, 그리고 개선문. 그것들은 아름답고 인상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을 감탄할 때 우리는 또한 그것이 세워진 기초를 기억해야 한다. 모든 위대한 제국은 폭력 위에 세워진다. 모든 정복은 희생자를 남긴다. 그리고 모든 침묵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로마의 역사가들은 승자들이었고 그들은 승자의 역사를 썼다. 그들은 영웅, 정복, 그리고 영광에 대해 썼다. 그들은 희생자, 침묵당한 사람들, 그리고 잊혀진 사람들에 대해 거의 쓰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는 단지 승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패자의 이야기이고 생존자의 이야기이며 증언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우리가 과거를 연구할 때 우리는 공식 기록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행간도 읽어야 한다. 우리는 침묵에 귀 기울이고 부재를 알아차리며 지워진 것을 상상해야 한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는 치유될 수 있지만 잊혀질 수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개인과 사회의 일부가 된다. 로마 제국의 트라우마는 그것이 정복한 민족들의 DNA에 새겨져 있다.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권력에 대해, 정의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은 부분적으로 로마의 유산에 의해 형성되었다. 우리는 그 공포를 반복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무관심과 침묵을 통해 그것을 영속화할 수 있다. 로마 군단의 독수리는 정복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군단이 가는 곳마다 날아갔고 그 그림자는 광대한 땅을 덮었다. 그러나 독수리는 또한 약탈자다. 그것은 엘약한 자를 잡아채고 저항할 수 없는 자를 삼킨다. 로마의 독수리 아래에서 수백만 명이 고통받았고 수많은 목소리가 침묵당했으며 셀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애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에 대한 책임이며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로마는 공포가 어떻게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지만 또한 그러한 제국이 어떻게 자신의 야만성 속에서 붕괴하는지도 보여주었다. 폭력은 단기적인 복종을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두려움은 질서를 강요할 수 있지만 정의를 창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침묵은 저항을 억압할 수 있지만 진실을 지울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형태의 제국, 다른 권력 구조, 다른 억압의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 그것들은 로마만큼 노골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기본 논리는 종종 놀랍도록 유사하다. 공포를 통한 통제, 인간성의 박탈, 그리고 희생자의 침묵.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연구할 때 우리는 단지 고대 세계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권력의 본질에 대해, 폭력의 유산에 대해, 그리고 침묵의 공모에 대해 배운다. 어두운 로마 군영 옆에 그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창문을 닫고 불을 끄며 자녀들을 숨기고 다음날 아침을 기도하던 그들은 살아남았다. 일부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살았다. 트라우마를 안고 기억을 지니고 그러나 또한 회복력을 가지고 인간 정신은 놀랍도록 강하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견디고도 여전히 사랑하고 창조하고 희망할 수 있다. 로마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문명들이 탄생했다. 로마의 잔혹함을 거부한 기독교는 역설적으로 로마의 박해를 견디고 결국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다. 정복된 민족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재발견했고 그들의 언어를 부활시켰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니다. 그것은 나선형이다. 우리는 같은 교훈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지만 각 세대는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가진다. 로마 군단의 가장 왜곡된 잔악 행위는 어쩌면 물리적 폭력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 폭력의 정상화였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심지어 칭찬할 만하게 만든 문화적 시스템이었다. 정복을 영광으로, 지배를 문명으로, 그리고 저항의 분쇄를 평화로 부르는 언어였다. 단어는 중요하다.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명명하는가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형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허용하는가를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정의를 결코 보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의 침묵을 깨트리고 그들의 고통을 인정하며 그들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 역사는 과거에 관한 것이지만 또한 현재와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과거의 공포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 우리가 희생자들을 기릴 때 우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을 거부할 때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선택한다.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은 남아있다. 권력은 어떻게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가? 강자는 약자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억압에 직면하여 어떻게 인간성을 보존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로마 시대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시급하다. 독수리는 여전히 많은 나라의 상징으로 날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개 아래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물어야 한다. 우리는 권력의 상징을 맹목적으로 숭배하지 말고 그것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희생시키는지 질문해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친다. 그러나 그 교훈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로마의 메아리를 듣는다. 권력의 남용에서, 침묵의 강요에서, 그리고 인간성의 부정에서.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저항의 메아리를 듣는다.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념에서, 그리고 이름 없이 죽었지만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침묵하는 증언에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정의다. 과거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분열이 아니다. 그것은 치유다. 로마 군단의 그림자는 길지만 빛은 항상 어둠보다 강하다. 진실은 항상 거짓보다 지속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리 억압받아도 결코 완전히 소멸될 수 없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생존자들을 기리며 침묵당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권력보다 공감을, 지배보다 정의를, 침묵보다 진실을 선택할 수 있다. 로마는 우리에게 제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가르쳐 주었다.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초월되는지 배워야 한다. 공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민을 통해, 그리고 침묵을 통해서가 아니라 용기 있는 진실의 말을 통해. 이것이 로마의 유산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기억하고, 배우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침묵당한 이들의 존엄성으로,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